1년을 건강하게 보내느냐, 골골하면서 보내느냐, 바로 봄철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김태현 씨는 봄철에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뭡니까? 아무래도 제일 신경 쓰이는 거는 이제 여성들의 시선이고요. 예. 특별히 뭐 봄철이라 두 번째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황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권에는 4년여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지는 등 최악의 황사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봄철이라고 황사에 대해서 이렇게 유난을 떤 기억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이게 황사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70년대 대한뉴스 같은 데도 황사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봄에 붙은 황사는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괴롭히던 건데요. 최근 들어서 더 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그냥 흙먼지가 아니라 발암물질 같은 나쁜 물질들이 섞여서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발암물질 가루요? 아, 그냥 모래바람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황사는 중국하고 몽골의 사막지대의 모래바람이 우리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불어오는 건데 문제는 최근에 불어오는 황사에는 중국 공업지대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나쁜 성분들이 함께 섞이게 됐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 성분에는 납이나 뭐 카드뮴, 알루미늄이나 철, 그리고 와항산 같은 독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특히나 뭐 평소 폐가 좋지 않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해지고 또 이런 발암물질을 포함한 이 미세먼지 때문에 폐암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담배보다 더하네. 담배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거. 예? 네. 그 미세먼지는 항상 이런 더하다. 것만 나오면 참 우리는 담배 편들기 바빠요, 그죠? 아니 그냥 숨이 턱턱 막힌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위험한지는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이게? 네, 사실 황사는 이렇게 피부에 닿기만 해도 피부 질환들도 일으키는데요. 예. 뭐 가렵고 염증이 생기는 이상 증상이 또 황사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또 황사 먼지가 모공에 달라붙으면 모공이 막혀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또 뾰루지 같은 피부 트러블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특히나 미세먼지, 황사 농도가 증가하면 폐 기능 자체도 떨어지고 폐암 위험도 높아지고 또 심지어는 치매나 뭐 동맥경화까지 유발한다라는 해외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사망 발생 위험 자체가 높아진다고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산모를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해본 연구에서는 기형아나 뭐 저체중아, 출산 이런 위험이 높아지고 또 조산이나 사산율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히나 임산부, 어린아이들, 노약자, 폐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이렇게 황사가 심한 기간에는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안 먹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이거는 뭐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이건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노출을 최소한 줄이는 게 방법이겠죠. 만약에 외출을 하셔야 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보호 안경을 끼고 또 돌아오자마자 양치도 하고 손, 발도 잘 닦고 옷도 갈아입는 게 좋겠고요. 미지근한 물로 눈과 코 속까지 닦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박상용 원장님. 네. 이 황사 마스크라는 게 따로 팔고 막 그러던데 네. 효과가 있긴 있는 겁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황사라는 그 모래 바람 안에 중금속이 들어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호흡기계로 들어오면 기침이나 가래 또는 뭐 호흡곤란, 심한 경우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뭐 천식 같은 증상들이 악화되거나 심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말하는 게 미세먼지잖아요. 미세먼지가 아주 작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숨을 쉬면 우리 이 공기 중에 있는 먼지들이 걸러지는 필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코 속이죠. 그다음에 그 상기도 쪽에서 점막에서 또 걸러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필터 시스템에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이중의 필터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고 가장 효과가 좋은 게 그래도 이 마스크, 특히나 요즘에 나오는 황사 마스크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그걸 하질 않고 해서 그런지 이 목이 간질간질한 걸 많이 느꼈어요. 아하.
일반 마스크와 황사 마스크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차이가 있는데요. 황사 마스크에는 이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겹의 필터 구조가 있고 또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정전 부직포의 흡착 능력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자체를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한번 좀 보죠. 이 일반 마스크고 이거 황사 마스크네요. 네, 구조도 보면 일반 마스크와 달리 코랑 턱 밑이 이렇게 받는 부위가 더 확 밀착이 돼서 차단되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안쪽도 보시면 필터가 굉장히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서 작은 미세먼지도 거를 수 있게 돼 있고 겉에서 보는 구멍보다 안쪽에 있는 필터의 구멍이 더 작죠. 그리고 이 안에 흡착을 해줄 수 있는 부직포도 들어 있습니다. 예. 네, 황사 마스크를 고를 때는 제품 용기의 포장에 의약 외품이라고 쓰여져 있는지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황사 방지나 뭐 황사 마스크 표시가 있는 것도 봐야 되겠고 또 식약처 인증 마크도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인증 마크가 KF 코리아 필터라는 게 보통 써 있고요. 한 80 정도 이상인 거를 우리가 식약처에서 황사 마스크로 허가해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또 황사 마스크는 이제 주의를 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한다고 세탁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이 세탁을 하다 보면 모양도 변형이 되고 이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오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세탁해서 사용하지는 않도록 해야겠고요.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재걸 원장님, 특별히 음식 중에 더 챙겨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네, 진짜 중금속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C도 필요하고 또 비타민 B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주로 들어있는 걸 굳이 찾자면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들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배출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흡착을 자주 시킬 거면 섬유질이 많아야 되거든요. 특히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당근 같은 데 들어있는 그 알파리포익산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물질이거든요. 따라서 평소에 채소, 과일을 열심히 드신다면 중금속 배출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몸속에 있는 나쁜 성분들이 쌓이는 걸 막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은 네. 물입니다. 물. 취약한 조직이 이제 호흡기인데요. 수분이 부족하면 점막도 건조해지고 우리의 필터, 자연 필터 기능을 해주는 섬모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유해 물질이 더 침투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예. 자, 이 건강한 봄, 건강한 1년을 준비하는 물 한 잔의 기적.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루 8잔의 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일승 씨, 봄이 되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피곤하죠. 식곤증, 뭐 춘곤증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루 종일 나른하고 졸리고 하여튼 활동하기가 싫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봄만 되면 왜 그럴까? 네. 이 봄에 우리 몸이 이렇게 약해진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가 이렇게 춘곤증 이런 증상입니다. 하곤증, 추곤증 이런 말은 없잖아요. 우리가 봄에만 이런 증상이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봄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증거, 바로 네. 춘곤증입니다. 도대체 이 춘곤증은 왜 나타나는 겁니까? 네, 춘곤증은 보통 4, 5월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춘곤증이 생기는 이유는 바뀐 계절에 적응하느냐고 몸의 생체 리듬이 변화해서 더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뭐 봄이 돼서 따뜻해지면 추위에 익숙해져 있던 이제 몸의 기능들이 봄의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한 2, 3주 정도 필요한데요. 이 기간 동안에 쉽게 피곤하다고 느끼는 거죠. 항상 피곤하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졸리고 일할 때 집중도 안 되고 안 돼요. 또 그의 손발 저림이나 뭐 두통 그리고 입맛이 떨어지는 것도 춘곤증의 한 증상입니다. 아니 춘곤증 하면 졸린 것만 생각했는데 네. 봄 되면 사실 입맛도 좀 떨어져요. 그래서 뭐 반찬도 다르게 이렇게 예. 만들어지는데 입맛 떨어지는 것조차도 춘곤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맛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춘곤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몸이 갑자기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더 많이 필요한데 이때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식사를 잘 안 하시게 되면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이 되게 돼서 더 춘곤증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서재걸 원장님, 춘곤증이 심할 때 우리가 뭘 챙겨 먹어야 합니까?
네, 춘곤증이나 식곤증에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영양소가 많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서 간으로 혈액을 많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누워 있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다는 어떤 그 느낌을 받는 이유도 결국 우리가 좀 쉬어야 된다는 걸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면서 간으로 혈액은 많이 가고 그 혈액에 충분한 영양소가 가야 되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먹어서 안 되고요. 이게 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많은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비타민 B1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비타민 C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일,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 될 시기가 봄철이고 우리가 왜 봄나물 많이 챙겨 먹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연이라는 성분, 왜 굴에 많고 하는 그 아연 성분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몸에 젖산이나 이런 것들 많이 분해시켜 주기 때문에 피로 물질을 덜 쌓이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봄철에 이 미세 영양소들을 오히려 더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허양임 교수님. 네. 자꾸만 우리가 졸리고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이요? 네. 아침을 걸으면 피로감을 더 쉽게 느끼게 되고 또 아침을 굶게 되면 상대적으로 점심이나 저녁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러면 춘곤증과 함께 식곤증 증상까지 함께 있고 또 소화불량 증상이 더 나빠져서 좋지 않기 때문에 아침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영양 균형과 함께 춘곤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침을 꼭 걸르고 아침을 먹고 이러고 시작하니까 우리 여기 다 오늘 아침 굶고 여기 와서 먹었잖아요. 김밥 드셨잖아요. 네. 아, 남자들 아침밥에 더 연연하겠다 이거. 야, 참. 야. 아니 근데 보통 밥을 먹고 나면 잠깐 졸리거나 봄바람 불 때 사실 며칠 졸리고 이런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가을이 올 때까지 찬바람 불 때까지 춘곤증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병 아닙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춘곤증 말 그대로 봄에만 잠깐 지나가는 증상이죠. 춘곤증 자체는 우리가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지속이 되면 우리가 질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질병이요? 네. 보통 2, 3주면은 춘곤증은 지나가는데 예. 계속 지속이 되면 뭐 암이나 갑상선 질환, 당뇨 같은 이런 다른 신체 질환 때문에 생긴 피로가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만성 피로 증상. 네. 그냥 좀 피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헛갈릴 수 있는 병. 이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만성 피로에 가면을 쓴 병, 바로 갑상선 질환, 간염입니다. 이야. 예전에 어머님들이 산후조리 잘못해서 병이 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이게 대부분 갑상선 질환하고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갑상선 질환은 그야말로 주부들한테 단골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증상이 만성 피로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부들은 정말 집안일 하나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노동이자 곧 운동일 수 있는데 예. 근데 아무리 그렇게 일을 해도 살은 또 안 빠지고 예. 잠은 자도 피곤하고 또 잠도 잘 안 오고 근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갑상선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네요. 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또 반대로 너무 적게 나오면 예. 우리 몸 전체에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능 항진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증상은 식욕이 왕성해서 많이 먹는데도 체중은 오히려 줄게 되고 더 더위를 못 참고 맥박이 막 빨라지고 두근거리고 손떨림이 생기거나 대변 횟수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말씀드렸던 피로감이겠죠.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먹는데도 살이 또 찌는 거 이건 뭐죠? 이건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는 기능 저하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주로 만성 피로나 식욕 부진, 또 체중 증가, 그리고 추위를 잘 타고 변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박상종 원장님. 네. 예전에는 이 갑상선은 편도선하고 비슷한 건지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제 갑상선이라는 게 편도선이랑은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기관이고요. 전혀 관련이 전혀 없습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편도선은 요 목 뒤에 있는 거고요. 예. 갑상선이라는 건 우리 여기 쇄골이 이렇게 만나는 요 지점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한 2, 3cm 위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돼 있는 기관이 하나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갑상선인데 갑상선이라는 걸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서 이제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공장이 일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살이 많이 빠지겠죠. 그리고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그래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고 자꾸 이제 막 열이 오르고요. 많이 덥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되면 대부분 막 열나고 뭐 좀 짜증나고 이러면 대부분 그냥 뭐 갱년기겠거니 하고 넘어가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여성분들 중에 그냥 단순히 갱년기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막 50대 되시고 뭐 폐경 즈음해서 무조건 다 그냥 갱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검사를 좀 해서 갑상선은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아주 흔하게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와 꼭 상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서정울 원장님. 이게 갑상선에 그 이상이 있으면 왜 피곤한 겁니까? 네, 일단 갑상선 호르몬은 3분의 2가 이제 요드라는 물질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요드. 그래서 여성 호르몬에다가 요드를 붙이면 갑상선 호르몬이 돼요. 예.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관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갑상선은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이 체온 조절도 하고 근육을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피로하다고 느끼기도 더 쉬운 거예요. 사실 갑상선 문제가 있으면. 따라서 이제 갑상선 질환에 우리가 뭐 요드 섭취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근육을 기르고 근육 운동을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체온 조절을 하는 게 근육도 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대신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여성들한테 훨씬 더 갑상선 문제가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따라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또 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암 중에서 갑상선암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이제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덜 위험할 수 있는 암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망을 한 사람의 갑상선을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암이지만 느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돌아가신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 맞지 급하게 진행되고 또 우리 성대를 마비시키거나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들어내는 암이라면 그건 어떤 유형의 암이어도 증상을 만들어낸다면 수술이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갑상선 암이 조직 검사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갑상선을 떼내면 된다. 대신 갑상선 호르몬만 주면 되니까 아주 간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만 준다고 해서 그동안의 증상 같은 것들이 전혀 없지 않고요. 실제 갑상선암 수술 후에 불면증에 시달린다거나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거나 굉장히 다른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꼭 갑상선 검사 간단합니다. 피 검사 하나 하고 그다음에 초음파 보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기 검진을 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갑상선 질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네요. 검사가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실제로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암이더라도 크게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도 무조건 수술을 하자 이렇게 권하지는 않고 예. 치료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초음파를 봤을 때 결절의 크기가 1cm 미만이라면 모양상이랑 봤을 때 암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당장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통해서 크기가 커지는지 관찰하고 그때 조직 검사, 그 조직 검사에서 위험하다, 암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수술하는 그런 코스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예. 자, 주부들의 만성 피로, 갑상선 질환일 수 있습니다. 남편들의 만성 피로는 또 바로 이 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자, 그게 뭡니까, 교수님? 네, 온몸이 피곤하고 또 기운도 없고 소화 불량이 있고 배가 아픈 증상이 같이 있다. 이러면 간염을 의심해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전에 B형이나 C형 간염 보균자이셨거나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간염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황달이 생긴 걸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미 황달 증상이 생겼다는 거는 이미 간염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쉬어도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간염을 의심해보고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간염 검사도 마찬가지로 혈액 검사면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